자, 거기 물질 대사와 균형 그래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질 대사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특히 이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에너지를 만들려면 뭐가 영양소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 영양소를 섭취한다?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잖아. 그러면은 자, 내가 결국 음식을 섭취하는 게 에너지를 얻은 거야. 에너지 섭취한 거야, 그지? 에너지 섭취한 거야.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 섭취했어.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이만큼을 얻은 거지. 그러면 내 몸 안에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떠든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우리 생명 활동에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니? 에너지를 소비를 할 거야.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 양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서로 뭘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균형을.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먹어. 쉽게 말하면. 그렇지? 뭐 일시적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잖아. 내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내가 그거만큼을 계속 안 먹게 되면은 결국 내 몸에 있던 저장돼 있던 걸 계속 끌어다 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체중이 감소하는 거야. 그죠? 체중 감소할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체중 감소한다고. 영양 부족하면. 이게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게 뭐가 되는 영양실조라는 게 되는 거지. 그지? 뭐 너희 입장에서 영양실조라는 게 저 아프리카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로만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우리 주변, 우리나라에도 돌아보면 그지? 생각보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지? 뭐 질병 때문에 못 먹어서 걸린 사람도 있고, 응? 아니면 정말 환경이 굉장히 불우해서, 그지? 하여튼 뭐 영양실조.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러니까 얻는 에너지가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많아. 그지? 계속 매 끼니마다 계속 뭐 하루 기준으로 하면 매일매일 당연히 체중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지? 왜냐하면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그 쉽게 말해 얻은 열량 따져보니까 3,000kcal인데 내가 하루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 계산해보니 2,000칼로리야. 킬로칼로리야. 1,000kcal 니네 몸속에 남지.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 살찌는 거야. 체중 증가하는 거야. 체중 증가. 그래? 체중 증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지. 에너지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 하고 에너지 소비하는 게 그걸 뭘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죠? 이때는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야? 이제 체중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겠지. 그죠? 내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이거 일일이 내가 하루에 활동하는 거 일일이 어떻게 계산하면서 먹고 계산하면서 물론 그러지 못하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에서 먹는 급식 같은 거 있잖아.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 권장 섭취량이 있거든. 그거를 이제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해서 얘네가 학교에서 급식으로 한 끼를 먹으면 너네한테 필요한 그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이 섭취가 되게끔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메뉴를 짜고 만드시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때 요거. 그럼 내 몸에서 에너지를 이제 소비한단 말이야. 그지? 그지? 소비한다. 그러면 어디에 얼만큼을 소비하느냐를 따져보자 이거지. 자, 이걸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에너지 대사량. 그지? 에너지 대사량. 자, 봐라. 아까도 이제 에너지 소비할 때 이 에너지 대사량이라는 거. 어디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쓰느냐 이거지. 이제 자, 니네 지금 니네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활동하는 거야?
두뇌 활동하고 있잖아. 그지? 두뇌 활동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것도 뭔가 활동을 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서 에너지 안 쓰지. 왜? 가만히 있어도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장기들을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들이 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그래서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기초대사량. 뭐 심장 계속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심장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내장기관도 계속 움직여야지 소화도 시키고, 그제? 뭐 그런 것들.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변해 계속. 일단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나이, 연령.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뭐에 따라서도 다르냐면 여기 뭐 체표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 이런 것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럼 기초대사량이 높으냐? 일단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좋은 거거든. 왜냐면 니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져. 그래서 뭐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고 뭐 이렇게 되거든. 자,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고요.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초대사량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체표면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표면적인데 그냥 저거 생각하면 돼. 등치, 체중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체표면적이 넓을수록 뭐한다? 기초대사량 높은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 가로축에 지금 나이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지금 성별인 거잖아. 그럼 잘 봐봐. 기본적으로 지금 뭐 남자든 여자든 그래프가 어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세로축의 기초대사량이 써있는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나이가 적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많고, 그지? 많고. 그 다음에 같은 연령대에서도 지금 보면 어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어때? 기초대사량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초대사량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체표 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있거든. 단위가 뭐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의 기초대사량은 요거야, 요거. 이게 단위거든.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남자의 기초대사량은 1kcal per kg hour거든. 야, 그럼 잘 봐. 이 단위가 보면 1kg당 1시간에 1kg당 1kcal만큼의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선생님 몸무게 공부하겠다. 69kg야, 선생님이. 69, 70 정도 되거든.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기초대사량은, 자, 여기다 뭐 해주면 돼? 내 몸무게 70kg 곱하고요. 그러면 이제 70kg인 나는 1시간에 70kcal만큼 에너지가 소비돼. 거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4를 해주게 되면 이게 내가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기초대사량이 되는 거야. 체중 곱하고 뭐 곱한다? 해당 시간 곱하는 거. 뭐 하루 동안이 기초대사량이다 그러면 24시간 곱하면 되는 거고, 반나절 12시간 동안이 기초대사량이다 그러면 이거 12 곱하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사실 높은 게 좀 좋은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그게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굉장히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 뭐 이렇게 특히 맛있는 녀석들 뭐 이런 예능 프로 보면은 그 뚱뚱한 사람들이 보면 땀 되게 잘 흘리지? 많이 흘리지? 이게 기초대사량이 좀 높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그죠? 왜냐면 내가 안 움직여도 몸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지. 땀이 잘 나고. 뭐. 그래서 기초대사량.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는 한 0.9 정도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시가 지금 나와 있다.
체중이 70kg인 남자의 하루 동안의 기초. 여기 지금 써놓은 거야. 체중이 70kg이면서 자 남자지. 그럼 1kcal per kg hour 곱하기 체중 70kg 곱하기 24 해주면은 이 70kg인 남자의 하루 동안의 기초대사량이 나온다. 알겠지? 자,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 중에 뭐 축구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실제로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실제로 소비하는 에너지는 뭐라고 하냐면 활동대사량이라. 활동대사량. 그래서 이 활동대사량도 단위는 똑같이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인데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 보면 표 선생님이 넣어놨거든.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량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자는 것도 활동대사량에 포함시키는 거야. 맞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면이라는 활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니네 공부하니까 공부를 해볼까? 공부 보면 어떻게 돼? 봐봐. 니네 다른 활동에 비해서, 그지? 물론 이게 운동하는 거에 비하면 적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고 쉬는 거, 자는 거에 비해서는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편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가 공부를, 우리 수업 3시간이니까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지? 열심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부하는 동안에 활동대사량이다 그러면 2.2kcal 아이고 per kg hour니까 여기다 마찬가지 또 뭐 곱해줘야 돼? 너희 몸무게 곱해야 돼. 선생님 몸무게라고 하면 70kg.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시간 동안 공부했다? 3hour. 그럼 이게 내가 3시간 공부하는 동안의 활동대사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활동대사량들을 다 더해주는 거지. 내가 하루 동안에 공부도 하고 예를 들어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심지어 내가 8시간 동안 잠도 자고요. 그지? 그 다음에 잠깐 짬 내갖고 친구들이랑 농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각각의 활동할 때 대사량을 이런 식으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 그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야? 내가 하루 동안에 총 소비하는 에너지는 이거에다 이거 더해주면 그럼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 기초대사량 다 더한 거. 내가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총 에너지를 뭐라고? 일일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대사량. 그래서 일일대사량은 지금 얘기한 기초대사량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대사량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활동대사량. 자, 요게 대사량이냐? 내가 이렇게 교재에 써놨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 플러스 알파 해야 돼. 이거. 여기 왜 플러스 알파냐? 니네 아마 내신 때는 요게 이제 내신 때가 아니더라도 이게 아마 나올 텐데 여기 이건 뭐냐면은 우리 밥 먹으면 소화시키지. 맞아? 근데 사실 밥 안 먹으면 소화 안 되지. 자, 소화는 기초대사량이 아니야.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게 뭐 소화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이런 소화에 어떤 필요한 에너지, 요것도 하나 추가를 해놔야 돼. 요런 것까지 하여튼 다 더한 게 내 하루 동안의 일일 대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이제 이 권장 일일 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을 뭐 해야 된다고?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된다고. 균형 있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 너희 나이 때 지금 청소년 경우에는 지금 너희 남학생이니까 2,700kcal 정도를 뭐 해야 돼? 섭취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 소비하는 건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 여기 보면 활동 정도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평균치는 2,700 정도 된다는 얘기지. 2,700kcal 정도. 물론 이제 더 좋은 거는 그 2,700kcal 에너지를 내가 먹은 음식에서 얻는 거잖아. 근데 내가 먹은 음식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잖아.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이 정도의 비율로 이 에너지를 얻는 게 좋다 이거지. 내가
주식이 밥이니까 밥의 주성분이 녹말 아니냐? 탄수화물로부터 2,700kcal 중에 한 70% 정도, 단백질로부터 한 20, 맥시멈 10% 정도, 지방은 뭐 30%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3대 영양소를 좀 골고루 섭취해서 2,700kcal 에너지를 섭취해 주는 게 좋다. 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나와. 그럼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그 음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니? 말 그대로 그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사성 질환이라.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선천적으로 대사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 예를 들자면은 결국에는 식습관의 문제겠지. 그지? 너무 과도하게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만이지, 비만.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무 단 거를 또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지.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당연히 비만이 되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도록 지속이 돼서 에너지 불균형이 계속 나타나면 우리 몸은 그거에 적응할 거 아니야. 맞지? 우리 몸은 그거에 적응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거든? 그러다 보면 결국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유전적으로 내 몸에서 물질 대사하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물질 대사하는데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유전적으로. 혹은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5탄인데 스트레스에 의해서지, 의해서. 이런 거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에 뭐가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암.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야, 성인병. 그지? 비만인 사람한테 좀 많이 나타나고요. 맞니? 자, 특히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맞지? 니네 당뇨병이 사실 두 종류가 있지. 자, 1형 당뇨라는 게 있고요. 2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어. 자, 너희가 공부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당뇨병 그러면 2형 당뇨거든. 자, 보통 2형 당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습관의 문제로 생기는 거야.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라는 게 높아지거든. 그럼 우리 몸 안에선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서 혈당량이 내려가는 건데, 자, 1형 당뇨병은 다른 말로 소아당뇨라고도 하거든. 자, 유전적으로 뭐냐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못 만드는 거야.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이 1형 당뇨인 사람들은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돼? 혈당량이라는 게 어떻게 밥만 먹으면 확 올라가. 밥을 안 먹어도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밥 먹으면 더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낮춰줘야 되잖아. 평생 이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아야 돼. 니네 그리고 이 혈당량이라는 게 높아도 문제지만 또 너무 낮아도 문제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 소아당뇨인 사람들은 혈당량이 또 높아질 땐 너무 높아졌다가 갑자기 혈당량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너무 저혈당이 되면 또 쇼크가 오거든. 아무튼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1형 당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성인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당뇨는 2형 당뇨야. 식습관의 문제로 생기는 건데 인슐린을 만들기는 만드는 거야. 근데 인슐린이 작용을 하려면 세포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작용을 못 하는 거야.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걔가 작용을 못 하니까 혈당량이 안 낮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2형 당뇨.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식습관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인슐린이라는 애가 물질 대사 중에서 소위 말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애거든.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야. 물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혈압도 마찬가지지. 혈압이라는 게 정상치보다 너무 높게 유지가 되는 거. 고지혈증 여기 나오지?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 속에 지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그 지방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어딘가에 쌓일 수 있겠지. 그러면 또 그거는 고혈압 유발할 수 있어, 사실은. 그지?
고혈압 유발할 수 있고 뭐 동맥경화라는 것도 유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이제 따라오겠죠. 여기 보면 나와 있지? 동맥경화, 뭐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얘네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야. 고혈압도 마찬가지지? 혈압이 너무 높아. 그지? 왜냐면 혈관이 막혀.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동맥이 너무 딱딱해지고 원래 동맥은 약간 탄력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야. 그럼 탄력이 없어지거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혈압이 또 너무 높아져. 고혈압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혈관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지? 심장에 있는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뇌에 있는 혈관이 또 터지게 되면 뇌졸중이라는 게 뇌출혈이라고도 하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은 보통 가장 저간 게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간에 지방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지방이 낀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여기 보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간이 망가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눈도 누렇게 되고 황달 뭐 이런 것 오고, 그지? 이런 것도 문제. 근데 니 알다시피 간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은 당연히 물질 대사 잘 못 일어나겠지, 그지? 자, 구루병.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거든.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거가 이제 너무 부족하게 되면 얘가 우리 몸에 내가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이 뼈에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애거든. 근데 이거를 안 먹으면 칼슘이 결과적으로 뼈에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리가 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뼈가 아프거나 변형된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안짱다리, 오다리라고 하지. 굉장히 심각한 오다리가 되고요. 그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성장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건 정말 전형적으로 내신용이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 원인, 대표적인 증상, 그러면 얘네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합병증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론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나 식습관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운동해주고, 그제? 그다음에 식사도 규칙적으로, 너무 불규칙적으로. 왜냐면 특히 폭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선생님 되게 폭식하는 편이거든.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 때 확 먹거든. 그러면 이제 당뇨병 같은 거의 위험이 많이 높아지지. 실제로 선생님도 약간 당뇨병 위험 단계 뭐 정도에 와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하고 뭐 식습관 조절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개념 체크는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풉시다. 자, 괄호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라. 자, 체중이 감소한데 먹는 거보다 쓰는 게 많은 거지? 소비량이 많으면. 체중이 늘어난데 먹는 게 더 많으면, 그지? 2번 에너지 대사량에 대해서 옳은 거 OX 해라. 기초 대사량은 선생님이 아까 나이나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일정하다, 틀린 말. 일일 대사량은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다, 맞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고, 자, 활동 대사량은 자, 심장 박동과 체온을 유지하는 건 결국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요거는 기초 대사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활동 대사량이 아니고. 틀렸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자, 3번. 에너지 대사 균형에 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라. 일일 대사량의 60에서 70%는 뭐가 차지한다?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뭐야?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 보면은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많아질수록 결국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그지? 증가한다. 왜냐면 지방보다는 근육은 이제 단백질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면역력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려. 그래서 사실은 운동 같은 거 잘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4번.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OX 해라.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맞지? 그리고 걔네들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들도 생긴다 그랬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치? 5가 되겠다. 5번. 대사성 질환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 고혈압.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고지혈증. 야, 이거 보면 알지? 누플 고자에 지방할 때 지니까, 그지?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거니까.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걸 뭐라 그래? 당뇨병. 그래서 옛날에 동의보험에 소갈이라고 해서 소갈병, 뭐 이렇게 소갈. 당뇨병 기억이지? 자, 이거 구루병이지. 4번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약해져서 뼈가 아프거나 변형이 생기는 거 구루병. 디귿. 자,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야, 이거는 그냥 좋은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식단.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야,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게 결국 활동량 늘려주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복부지방도 줄여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할 때 어떤 비만을 예방하는 게 대사성 질환을 또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디미 이렇게. 이 고열량의 식사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뒤에 개념 확인 문제. 아까 다미는 다 풀어놨던데 너 이거 풀어놔라. 이제 안 보낼 거야 진짜로. 안 돼 있으면 숙제 꼭 해놓으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보자. 앞에 1, 2단원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어려워질 거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3단원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래가지고 3단원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2단원보다 더 많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요 신경계에서 이제 흥분 전도와 전달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마 1학기 내용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경계라는 거예요. 신경계. 자, 신경계가 뭐냐?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 뇌로 다 전달해주는 애들이 신경이지. 그 뇌의 명령이 또 이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또 전달시키는 것도 신경이지. 그런 신경들이 모여서 이제 신경계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 신경계는 여러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지? 신경.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뭐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연합신경이라는 게 있고, 뭐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름에서 대략 유추할 수 있지만 이거 아마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일부. 안 배웠나? 옛날 중학교 때는 배우는데 요즘은 모르겠다. 요즘 중학교 수업을 안 해서.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 니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거를 뇌로 보내는 거야. 그 보내주는 신경이 감각신경이고요. 운동신경은 그 뭐겠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뇌가 조절하잖아. 뇌가 여러 운동기관들로 신호를 보내서 뭐 팔이 움직인다거나 다리가 움직인다거나 내 근육이 움직인다거나 하게 해주는 게 운동신경인 거고, 그럼 연합신경은 뇌에 있는 거야. 뇌나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중추에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정보를 받아서 운동신경으로 그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약간 CPU 같은 개념인 거야. 알겠어? 이게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키보드 같은 게 감각기관이라면 키보드하고 본체 사이에 뭔가 선이나 무선으로 연결이 되지? 그게 감각신경인 거고, 그러면 CPU가 그걸 처리를 해서 어떻게 되지?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지? 그 모니터가 운동기관이라면 그 모니터까지 어떤 신호나 정보를 보내는 게 운동신경인 거야. 그러면 그런 신경들은 우리가 구성 단계를 배우진 않았지만 1학년 때 배웠지. 뭐 세포, 조직, 기관기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조직이야. 따지면. 그러면 조직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감각신경이니 연합신경이니 운동신경이니 하는 것들은 그걸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 이 신경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거야. 뉴런.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뉴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이 되는 거고, 연합신경은 연합뉴런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거고,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애는
일종의 뭐다? 세포다, 세포. 그지? 세포. 근데 우리가 그 고1 때 배운 세포의 구조 이렇게 배우잖아? 그런 전형적인 세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럼 이 뉴런이라는 세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그지? 여기 이제 밑에 보면 그림에 나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런이라는 게 뭐야?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한다 이 말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뉴런 중에서 뉴런도 이제 뉴런마다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 지금 요거지, 요거. 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생김새가 좀 다른데 그 중에서도 요 운동 뉴런이 요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그리면 세포니까 이제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이제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신경세포체라 그래, 신경세포체. 그리고 신경세포체 주변으로는 신경돌기라는 게 뻗어나와 있거든. 근데 요 신경세포체 주변으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돌기들이 있거든. 자, 요건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라 그래, 가지돌기. 그 다음에 신경돌기 중에서 이렇게 길다랗게 한 가닥 뻗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어.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축삭돌기라고, 축삭돌기. 뭐 줄여서 축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뉴런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운동 뉴런의 경우에는, 그제? 운동 뉴런 중에, 그제? 운동 뉴런 중에는 이 축삭돌기가 여기 보면은 슈반세포라는 걸로 이렇게 중간중간이 둘둘둘도 감겨 있거든, 이렇게. 둘둘둘도 감겨 있어, 이렇게. 둘둘둘도 이렇게 감겨 있어. 자, 여기 둘둘둘 이렇게 감겨 있다고. 요건 이 슈반세포라고 하는 애고고. 그 슈반세포 이렇게 돌돌돌 감겨 있단 말. 우리 이 신경이, 이 뉴런이 저거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비교하면 좀 쉽거든. 그러면 그 전선에다가 검은 테이프 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감겨 있어. 그 감겨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라 그래. 마리집. 마리집.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이 축삭돌기 중간중간 감겨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안 감겨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 요거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그런데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슈반세포라는 애들이 이렇게 둘둘둘 감겨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핵이 있어, 핵. 요거 자체도 하나의 세포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 핵이 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가 하나의 세포라고 한다면 결국 핵이 여러 개거든. 그래서 이 이른바 뉴런이라고 하는 애는 다핵세포다 이렇게 표현해.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다. 그래서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다핵세포야. 그래서 이제 운동 뉴런 중에서 이렇게 생긴, 운동 뉴런이 일단 이렇게 생겼다. 운동 뉴런 중에서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애도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각 부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뉴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뉴런이 여기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또 다른 운동 뉴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가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런들이 이어져 있는데, 자 봐봐. 그러면 요 뉴런하고 요 뉴런이 직접 이어져 있진 않고 중간에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맞죠? 이쪽 뉴런의 가지돌기, 그러니까 축삭돌기하고 이쪽 뉴런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서로 그냥 마주하고 있단 말이야. 직접 붙어 있진 않고.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경절 또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 신경절 또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말단이라는 건 이제 끝부분을 말하는 거지, 끝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쪽 뉴런도 그 옆에 또 다른 뉴런이 뭐 있을 수 있겠지. 야, 그러면 이 가지돌기는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거거든. 이쪽으로. 그럼 이쪽 뉴런의 가지돌기 입장에서도 이 축삭돌기로부터 신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가지돌기는 인접한 뉴런에서 오는 자극.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꼬집잖아. 그지? 이 일종의 전선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 좀 이따 나오겠지. 이게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일로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하면. 자극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극을. 위에 나와 있지. 가지돌기는 자, 다른 뉴런이나 혹은 이게 맨 끝에 있는 뉴런이라면 이쪽에 어떤, 그제?
하여튼 무조건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자극을 받아들인다. 가지돌기는. 그리고 자, 축삭돌 그러면 신경세포체는 이제 여기 핵이 들어 있으니까 이 뉴런 어떤 전체적인 생명을 조절한다. 그지? 이 뉴런의 자, 얘는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지? 자극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신경세포체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신경세포체는 일단 이 뉴런이라는 세포 전체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면서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축삭돌기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세포체예요.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는 어떻게 돼? 신경세포체에서 받아들인 자극, 신호를 옆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축삭돌기인 거야. 알겠지? 축삭돌기인 거야. 그런데 그럼 그 신호가 들어오면 일종의 전기 신호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치 전선을 따라 전류 흘러가듯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쭉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요 마리집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전선에 아까 검은 테이프 감아놓은 거랑 비슷한 거라 그랬잖아. 근데 검은 테이프 역할이 뭐야? 전기 안 흐르게 하는 거야. 절연체라고 하지. 자, 얘는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야. 절연체.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봐봐. 이게 없으면 전기가 쭉 갈 텐데 여기 중간중간에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기가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가. 자,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약전도라고 표현해. 도약전도.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요 랑비의 결절 부분에만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마리집이 없을 경우보다는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전기 신호가 훨씬 더 어떻게 된다? 빨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마리집이 없으면 얘가 여기 갈 동안에 얘는 여기 가버리는 거거든. 마리집이 있으면.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르게 그 신호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운동률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뉴런마다 생김새 좀 다르다 그랬지? 자, 참고로 감각 뉴런은 여기 밑에 그림에 나오지만은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 여기 보면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운동 뉴런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지? 자, 운동 뉴런은 사실 연합 뉴런하고 결국 그러니까 이쪽 운동 뉴런의 끝은 연합 뉴런하고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합 뉴런은 얘네 둘을 중간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연합 뉴런은 어때? 가지돌기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 그리고 자, 감각 뉴런은 결국 연합 뉴런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른바 신경세포체가 얘네 이 끝에 있잖아. 감각 뉴런이 이렇게 중간에 달려 있어. 중간에. 니네 이 그림도 좀 기억해둬야 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이제 또 요거보다 좀 다른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런마다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지? 그리고 얘는 결과적으로 끝에 감각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연합 뉴런은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을 중간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자, 그리고 운동 뉴런은 결국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뇌에 있다 그랬잖아요. 뇌, 연합신경이. 거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는 운동기관, 근육이라든가 이런 운동기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운동 뉴런이 뭐 이렇게 2개, 3개로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쪽 끝은 결국 운동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운동기관, 반응기라고 하지. 반응기 쪽에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뉴런도 뭐 이제 기능에 따라서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나오기도 하다만 특히 이 운동 뉴런 중에 이 축삭돌기에 지금 얘처럼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고요.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뉴런을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봐.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가지돌기 뭐 이렇게 있는데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방금 그린 것처럼 있는 뉴런이 있단 말이야. 있는 뉴런이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운동 뉴런인데 말이야. 운동 뉴런인데 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경우가 있어. 자, 요걸 뭐라고 하냐? 요런 뉴런들. 하여튼 중간에 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뉴런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능에 상관없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으면 이걸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 이렇게 축삭돌기라는 부분에 마리집이 없으면, 중간에 검정 테이프 감겨 있는 게 없으면 이런 걸 민마리집 뉴런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감각 뉴런 있지? 우리 감각기관하고 뇌 사이에 연결된 감각 뉴런은 전부 이렇게 마리집이 있어. 그래서 감각 뉴런은 또는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감각 신경은 마리집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체성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요 체성 운동신경이라는 건 당연히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체성 운동신경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뉴런은 이렇게 마리집이야. 그 다음에 민마리집 뉴런은, 자, 대부분의 감각신경은 마리집 뉴런인데 있잖아. 감각신경은 이런 거 있지. 시각신경이 있고 청각신경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감각을 느끼는 부위에 연결된 신경이 감각신경인데, 감각신경 중에서도 후각신경은 코하고 이제 여기 냄새 맡는 거 관계 있는 거잖아. 민마리집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뒤에 가면 있겠지만 자율 신경 중에서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후각신경. 그러니까 감각신경 중에 후신경은 민마리집으로 돼 있고, 나머지 감각신경들은 마리집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중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 이후 뉴런은 또 민마리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뉴런도 그게 감각이냐 연합이냐 운동이냐 상관없이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뉴런을 통해서 일종의 전기 신호가 가는데,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뛰어넘으면서 간다. 이른바 도약전도라는 걸 통해서 그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 니네가 이제 뉴런에 대해서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민마리집이 나오긴 할 거야. 어쨌든 마리집과 민마리집을 비교하면 얘가 더 빠르. 근데 같은 민마리집이라도 있잖아. 이게 전선에 비유한다 그러면 니네 같은 전선이 있어. 전선에 전류가 통해. 자, 전류는 어떨수록 잘 통하냐?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잖아. 그럼 니네 전선에서 전선이 굵을수록 저항이 커, 작어? 작은 거야. 굵은 전선일수록 전류가 잘 통하거든. 자, 같은 민마리집이라 하더라도 이 굵기가 굵은 놈이 어떻다? 더 빠르다는 거야. 이 신호가 더 빠르게 간다는 거야. 알겠어? 같은 민마리집이어도 굵기에 따라서는 굵은 민마리집이 더,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의 지름이 더 굵은 놈이 더 빠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빠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얘기는 이 뉴런, 어쨌든 이 가지돌기, 축삭돌기 통해서 일종의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뉴런 같은 경우에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나누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는 이렇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나누기도 한다.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흥분의 전도랑 흥분의 전도.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하는 건 전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마리집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자, 우리 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현이 피부를 꼬집었어. 그럼 뭐 한 거야? 자극을 준 거야. 피부라는 감각기관에 자극을 준 거거든? 그러면 그 자극이 내가 꼬집은 건지, 때린 건지, 누른 건지, 접촉한 건지는 얘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네 피부를 어쨌든 꼬집으면 그 자극이 가해지면 그게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뇌로 간다고. 그럼 뇌에서 그게 꼬집은 건지, 때린 건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면은 운동신경을 통해서 피부로 다시 내려보내면 이게 꼬집은 거라고 판단해서 내려보내면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지. 요런
이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자, 봐. 뉴런인데 민마리즘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뉴런 끝에다가 뭐 니네가 뉴런 하나만 이렇게 따로 추출을 했다고 치자. 근데 대현이 네가 여기다가 바늘로 콕 찔렀어. 자, 그럼 뭘 한 거야? 자극을 준 거야. 그러면 요게 가지돌기나 축삭돌기나 결국에 세포기 때문에 이 좀 확대를 한 거거든.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어? 세포막이 있을 거야, 그지? 니네 1학년 때 배웠지만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뭐야? 뭐가 박혀져 있어? 단백질들이 박혀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단백질들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들락날락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자, 잘 봐. 가지돌기나 축삭돌기랑 동일하다 그래서 자극을 주잖아. 그냥 여기다 표시할게, 여기다. 그럼 그게 이제 축삭돌기로 오니까 자, 여기다 그냥 자극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자극을 주기 전에 이 축삭돌기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돼. 일단 지금 여기 그린 게 세포막이야. 자, 두 가지 이온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세포에 아니고 세포 밖이겠지. 세포 안팎으로 어떤 이온이 존재하냐면 나트륨이랑 칼륨 이온이라는 게 존재해.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이제 세포 축삭돌기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이라는 애는 세포의 바깥쪽이 겁나 많아. 안쪽에도 있는데 안쪽에는 좀 적어. 그럼 니네 고1 때 배운 거 생각해야 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할 때 뭐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뭐 물 같은 경우에는 삼투에 의해서 이동하고 뭐 하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이 밖에는 많고 안쪽은 적으니까 어떻게 돼? 이동한다면 확산이 되겠지. 들어오려고 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얘가 들락날락하는 전용 통로가 있는 거야. 전용 통로가. 자, 이게 단백질이겠지. 그래서 이걸 나트륨 통로라 불러. 나트륨 통로. 나트륨이 들락날락하는 전용 통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칼륨이라는 이온이 있어. 자, 칼륨이라는 이온도 있는데 걔는 안쪽에가 훨씬 많아. 바깥쪽엔 적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어떻게 돼? 양 농도가 다르니까 얘도 확산이 될 텐데 확산이 된다면 어디서 어딜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얘도 전용 통로가 있어. 전용 통로가 있어. 이거 뭐라 부르냐면 칼륨 통로가. 그다음 이게 세포막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 통로 역할을 하는 애들이. 그다음에 이 세포막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른바 펌프가 있어. 펌프. 펌프인데 이게 무슨 펌프냐면 나트륨하고 칼륨을 옮기는 펌프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존재해. 나트륨 칼륨 펌프. 자, 지금 이 뉴런의 평상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평상시 상황. 자, 근데 봐봐. 안쪽에는 뭐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 말고도 뭐가 많냐면은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이 안쪽에 굉장히 많아. 음전하를 띠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 바깥에는 나트륨이라는 양이온과 칼륨이라는 양이온이 존재하잖아. 안쪽에도 양이온이 존재하지만 그거보다 음전하 띠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축삭돌기 세포의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 이렇게. 안쪽은 양이온이 존재하긴 하지만 음전하 띠는 애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거야. 그러면 자,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인 거 소위 말하면 뭐가 생긴 거? 전위차라는 게 생긴 거야. 우리 높고 낮으면 높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양전하를 띠고 여기 음전하를 띠니까 바깥쪽하고 안쪽에 소위 말하는 전위차라는 게 생긴다고. 맞아? 그러면 자, 바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플러스가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거라고 치면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으로는 전위차가 얼만큼인 거야? 낮은 거지. 낮은 거 더. 바깥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의 전체가 더 낮은 거죠.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70mV 정도 전위차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펌프 있지, 펌프. 이제 잘 봐.
평상시에는 요 통로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트륨이 이렇게 존재하고 칼륨, 얘네가 다 닫혀 있어, 대부분. 그러니까 나트륨은 확산이 된다면 밖에서 안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통로가 닫혀 있고요. 칼륨은 확산된다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데 얘도 닫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니네 펌프는 역할이 뭐야? 확산이라는 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확산이라면, 그죠? 펌프는 뭐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트륨하고 칼륨을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은 어디가 적어? 안쪽이 적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억지로 바깥으로 내보내. 그러면서 동시에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어. 계속. 뭐 개수도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봐. 이 통로들은 대부분 닫혀 있고요. 펌프만 열심히 작동을 해. 그래서 나트륨 내보내면서 칼륨 들여보내. 그래서 이 바깥쪽하고 안쪽에 소위 말하는 전이차가 계속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 자, 그럼 니네 봐봐. 이 펌프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물질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까 안 쓸까? 그래서 니네 앞에서 ATP 배웠지?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얘기해. 에너지 쓴다는 얘기야. 자, 이게 평상시 때의 그 뉴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깥쪽을 기준으로 바깥쪽과 안쪽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극 상태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분극. 알겠니? 뉴런이 아무런 찌른 거 없이 그냥 평상시 때 분극 상태. 그리고 그때 요 바깥쪽과 안쪽에 이 마이너스 70mV라는 전이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랬지? 이때 요 전이차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휴지막 전이 또는 휴지전이 이렇게 불러. 이때 요 마이너스 70mV라는 전이차를 휴지전이 또는 휴지막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태연이 네가 여기를 바늘로 쿡 찌른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 긴 축삭돌기에서 요 부분은 바늘로 쿡 찔렀다고 치자. 그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해봐. 요거만 그릴게 내가. 요 축삭돌기만 그릴게. 바늘로 쿡 찔렀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분극 상태일 때 설명 여기 나와 있다. 그죠? 분극 상태일 땐 이 통로들이 대부분 다 닫혀 있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를 찔러서 자극을 주는 순간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 물론 이때 칼륨 통로는 여전히 대부분 닫혀있어. 물론 조금 평상시에도 조금 열려있긴 한데 대부분 닫혀있거든. 근데 자극을 주면 닫혀있던 애 중에 나트륨 통로만 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바깥에가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통로가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밖에서 안으로 막 확산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양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원래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는데 점점 플러스 띈 애가 들어오니까 여기 안쪽이 점점 플러스로 바뀌어가겠지? 그래서 얘네가 들어오는 게 최대가 되면은 안쪽이 오히려 뭐가 돼버려?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양이온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확산에 에너지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전이차, 전이라는 게 나오면 얘는 항상 밖에서 안을 재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바깥에서 안을 재면 오히려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아진 거잖아. 전이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이게 최대치가 되면 한 30 정도까지. 30에서 35mV까지 이렇게 올라가. 알겠니?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이가 마이너스 70mV였는데 자극을 줬더니 그 전이가 플러스 30에서 35까지 상승하지? 그러면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는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니? 물론 이때도 여전히 칼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분극에서 벗어난 거잖아.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탈분극.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바늘로 콕 찔렀어. 찌르고 나면 잠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찌르지 않았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야, 길다란 축삭돌기가 있는데 요 지금 자극을 준 지점만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왔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나트륨이 많아지지. 양옆은 나트륨이 적지. 그럼 이 많아진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옆으로 퍼져가겠지. 퍼져가면서 요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고 요렇게 됐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트륨은 안에 이제 요게 많아졌잖아. 걔는 옆으로 확산이 되겠지. 옆은 적으니까.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열려있던 나트륨 통로가 다시 닫힙니다. 점점 닫히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칼륨은 안에가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 이제 더 이상 나트륨은 못 들어오겠지? 그리고 들어왔던 나트륨은 옆으로 확산돼서 가겠지?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쪽에 있던 칼륨이 적은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나가겠지. 야,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뭐가 되겠어? 안쪽이. 야, 나트륨이란 양이온 옆으로 가버리고 칼륨이란 양이온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안쪽이 다시 어떻게 돼? 점점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다시 점점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위로 따지면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차가 다시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맥시멈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이 펌프는 어떻다? 펌프는 늘 작동해.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잖아? 그럼 또 열심히 펌프가 일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원래 상태인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 그러면 다시 이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자,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재분극. 알겠네? 자, 이거야. 자,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눴는데 여기다가 지금 쓰면 여기서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일만 쓴 거야. 맞아? 여기 요 지점에다 자극을 주면 이 지점은 분극이었다가 자극을 주면 탈분극이 됐다가 더 이상 자극이 없으면 다시 재분극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축삭돌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순으로 변해갑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때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날 때 이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간다. 그리고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이 펌프라고 하는 애들은 탈분극일 때나 재분극일 때나 늘 펌프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펌프에 의해서 얘네들이 들락날락 할 때는 에너지가 쓰인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별거 아닌데 니네 나중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 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예. 대현아, 탈분극일 때 나트륨은 어디가 더 많아? 밖에 많아. 야, 확산이 되려면 무조건 밖에 많아야 되는 거지. 재분극일 땐 나트륨이 어디가 많을까? 여전히 밖에 많은 거야. 단지 통로가 닫힌 것 뿐이야. 자, 칼륨은 이때 안쪽이 많다 그랬지. 탈분극일 때 여전히 안쪽이 많은 거야. 재분극이어도 어때? 여전히 안이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분극일 때나 탈분극일 때나 재분극일 때나 상관없이 자, 꼭 써놔.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트륨이라는 녀석의 농도는 무조건 밖이 많은 거야. 밖이 안보다 많은 거고요.
칼륨이라는 이온의 농도도 뭐 분극일 때, 탈분극일 때, 재분극일 때 상관없이 어디가 더 많으냐 물어보면은 무조건 칼륨은 바깥보다는 안이 많은 거야. 이거 무조건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이야. 알겠어? 응. 그럼 이때 자, 요 지점 지금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거치는 동안에 요 지점의 이 전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잔 말이야. 그게 요거야, 요거. 야, 내가 지금 요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이 지점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 순으로 변해가. 그럼 그때 여기서 이 막전이라고 표현하거든. 막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그린 거야. 자, 여기다 그려볼게. 지우고. 자, 여기가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막전이야. 이 세포막 밖과 안의 전이차를 막전이라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분극일 때 막전이는 휴지전이라 부르는 거야. 또는 휴지막전이라 부르는 거야. 막전. 자,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분극일 때는 막전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70mV가 쭉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바늘로 쿡 찔러서 자극을 준 거야. 맞아?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된다? 막전이가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다? 플러스 30 내지는 35까지 간다. 근데 아마 니네가 푸는 문제의 대부분이 이게 플러스 30이라고 나오긴 할 거야. 높은 확률로. 그러다가 더 이상 자극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재분극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막전이가 마이너스 80까지 쭉 내려간다고. 맞아? 쭉 내려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그게 다시 원래 상태인 마이너스 70으로 뭐야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된다고요. 자, 어느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시간에 따라서 그 지점에선 막전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니네 이제 나중에 가면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시간도 나오거든. 자, 보통 니네가 푸는 문제의 거의 90%는 한 지점에 자극을 주고 마이너스 80이 될 때까지는 보통 3ms가 걸려. 3ms가 걸려.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아무튼 이 시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한 지점에서 자극을 주기 전후에 막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이 그래프만 나왔을 때 야, 이렇게 구간을 나눠봐. 그러면 마이너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계속 유지될 때는 현재 이 지점은 분극 상태다라는 거고요. 막전이가 쭉 상승하는 요 구간은 현재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고. 맞지? 그러다가 막전이가 다시 쭉 내려가는 요 구간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분극이 일어나다가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될 때 있지. 특히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오버된 거잖아.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갔으니까. 그지? 원래가 마이너스 70인데 여기를 과분극이라고 표현해. 과분극. 알겠니? 과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줘야 돼. 한 지점에서 자극을 주기 전후에 이 지점의 막전이가 요런 패턴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요 지점이 현재 분극이구나, 탈분극이구나, 재분극 중이구나 라는 걸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 대표 문제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그 다음에 요 밑에 대표 문제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자, 여기 뭐라, 막투과도라는 게 나오지. 막투과도. 이온 A와 B의 막투과도 이렇게 나오지. 야, 막투과도라는 게 뭐냐? 막을 통과하는 정도잖아. 야, 그럼 봐봐. 내가 이온 A, B면 두 개밖에 없다. 나트륨하고 칼륨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 봐봐. 분극 상태일 때는 막을 통과하는 정도가 어때?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통로가 다 닫혀 있으니까 거의 통과를 못하지. 통로를 통해서는 통과 못하지. 다만 누구를 통해서는 통과해? 펌프. 그러니까 0은 아니지. 근데 지금 봐봐.
가로축이 시간인데 0은 아니야. 1이야, 1. 그러니까 펌프에 의해서만 지금 얘네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지. 자, 그러다가 분극이 돼. 그러니까 분극에서 이제 자극 탈분극이 되면 어떻게 되지? 통로가 열리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이 막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트륨에 통과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 쫙 상승하는 거지. 맞아? 쫙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가 어떤 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왜냐하면 칼륨은 여전히 통로가 대부분 닫혀 있거든. 맞지?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야, 얘가 열렸다가 닫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 그럼 이제 나트륨 생각. 열렸다가 닫히면 나트륨은 이제 통과하는 게 다시 줄어들겠지. 맞아?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되겠지. 펌프에 의해서만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 통과하는 정도가 1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닫히면서 얘가 땅 닫히고 땅 열리는 게 아니라 얘가 닫히면서 얘가 점점점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줄어들 때 칼륨의 통로가 열려서 칼륨은 투과도가 점점 뒤이어서 늘어나는 거지. 맞아? 뒤이어서 늘어나. 얘가 칼륨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재분극이 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닫히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는 칼륨의 막 투과도도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그냥 외워둬도 돼. 막 투과도가 더 높고 먼저 높아지는 애가 나트륨 이온이고 뒤이어서 높아지는 애가 칼륨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막 투과도 그래프가 나오면 얘를 보고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무슨 상태야? 여기까지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지금 통과하는 게 그냥 뭐 쏘쏘하니까 여기 분극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막 증가하는 여기까지는 뭐다? 탈분극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구간 1이 분극 상태일 땐 거고. 그지? 구간 2는 뭐야? 탈분극 상태일 거고. 맞지? 구간 3은 뭐가 되는 거야? 재분극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탈분극일 때도 칼륨의 막 투과는 조금 증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얘가 주로 나오긴 하지만 간혹 요게 막 투과도라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럼 보기 한번 봐볼게. 자, A가 지금 나트륨이라 그랬지. 야, 얘들아, 문제 풀 때 나트륨의 농도 나오면 이 앞에 말 무시해도 됩니다. 나트륨의 농도는 무조건 어디가 높아야 된다. 밖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니은 구간 3에서는 뭐지? 선생님 뭐가 재분극이 일어날 때라 그랬지? 야, 재분극일 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빠져나가는 거는 유출이라고 하지. 그러면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막전이가 점점 다시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니은 맞는 말인 거야. 디귿 구간 1에서 펌프에 의해서 얘네가 이동하는 방향은 야, A하고 B가 서로 어때? 방향이 다르지? 구간 1에서는 구간 1에서 펌프를 통한 A의 이동 방향은 안에서 바뀌잖아. 맞아? 그 다음에 구간 2일 때, 탈분극일 때는 A는 얘는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는 애니까 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맞아? 이동 방향이 같은 게 아니지? 다르지. 틀렸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너희 단계에서 문제보다는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얘를 어떻게 보는 건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있게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이어서 할 거야. 지금 요거는 요 한 지점만 갖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잖니? 그럼 우리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분명히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나는 자극을 여기다만 줬어. 그럼 여기는 이런 변화가 생겨. 그런데 이 자극이 옆으로 가거든? 어떻게 가냐 이거지. 자, 이거를 하나의 뉴런 안에서 내가 자극을 가한 게 옆으로 퍼져 나가거든? 이걸 전도라고 표현해, 전도.
자, 내가 아까 자극을 주면 여기서 이렇게 변해가는 걸 흥분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했잖아. 자극을 주면 흥분이 발생하고요. 그 흥분이 뉴런을 따라서 퍼져나가거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흥분의 전도라고 한다고. 흥분의 전도.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잘 봐. 요 이제 자세한 그림은 그리진 않을 거고요. 자, 지금 요 그림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거든. 요 그림을. 잘 봐. 요 그림을 설명할. 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제 구간을 나눠볼게.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 밑에 더 그릴게. 이렇게 했다고 치자. 자,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지금 그려놓은 거야. 자, t 뭐 제로일 때라고 칩시다. t0, t1, t2, t3인 상황일 때를 지금 쭉 보는 거야. 자, 내가 여기 이렇게 합시다. 평상 t0일 때는 지금 자극을 주기 전이야. 그지? 직전. 그러면 여기 안쪽이 뭘 띈다 그랬지? 안쪽은 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그랬지? 그리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다 뭐야? 플러스를 띄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지? 플러스를 띄고 있어 이렇게. 바깥쪽은 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다. 잘 봐. 근데 이 순간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빵 줬어. T0일 때. 자극을 줬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지금 그리진 않지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들어가니까 안쪽이 점점 뭘로 바뀐다고? 플러스로 바뀌어간다 그랬어. 맞지?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변해가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탈분극이 일어난 거지. 맞아? 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 T1이 됐어. 그러면 요 지점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 있던 나트륨이 많아졌잖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도 나트륨이 있는데 얘네들보다 여기가 많아졌거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된다 그랬지. 맞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지점은 나트륨은 옆으로 확산되고 칼륨은 나가니까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로 점점 바뀌어간다 그랬어. 그지? 마이너스로 점점 바뀌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뭐가 일어나? 재분극이 일어나. 그지? 그런데 양옆은 어떠냐 말이야. 양옆은 자극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있던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이 된 덕분에 양쪽은 어떻게 됐어? 여기가 안쪽이 점점 뭘로 변해가? 옆에서 온 나트륨 때 플러스로 변해가. 그러면서 여기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 양옆이 원래는 분극 상태였는데 자극을 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뭐가 돼버려? 탈분극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저절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저절로 뭐가 돼? 저절로 탈분극이 돼버려. 저절로 탈분극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건너온 나트륨 때문에 탈분극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자, 시간이 더 지나서 T2가 됐어. 그러면 이제 재분극 됐던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대로 되돌아갔지. 그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 다시 이제 분극 상태가 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탈분극이 됐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트륨이 많아졌으니까 그 나트륨 또 옆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요 지점은 다시 어떻게 돼? 재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이제 재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재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 있던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쪽 옆이 저절로 뭐가 되기 시작해? 탈분극이 되기 시작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 탈분극이 되기 시작해. 자,
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자극을 줘서 여기가 탈분극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탈분극된 게 점점점 옆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 탈분극 됐는데 시간 지나니까 여기 탈분극 됐고 여기 점점점 옆으로 가고 있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흥분의 전도. 그러면 흥분 전도는 자, 하나의 뉴런 안에서는 한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양쪽으로 되는 거야, 양쪽으로. 알겠니? 자,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양쪽으로 흥분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흥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발생한 흥분은 축삭 돌기를 따라서 양쪽으로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 양쪽으로 전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맞지? 양쪽으로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봐. 마리집이 지금은 선생님이 마리집이 없는 축삭 돌기 갖고 설명을 한 거거든. 마리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얘가 탈분극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마리집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나트륨이 여기로는 확산이 못 되는 거야. 절연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확산돼 버려? 여기까지 확산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으면 여기가 탈분극이 될 건데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가 탈분극이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빠른 거야? 마리집이 있는 게 더 빠른 거지. 마리집이 없으면 여기가 탈분극이 돼야 되는데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가 탈분극이 돼버리니까 더 많이 간 거잖아. 흥분 전도 속도가 그래서 뭐야?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얘 건너뛰었잖아. 봐봐. 여기가 탈분극 됐었는데 그 다음번엔 여기가 탈분극 되니까 뭐 건너뛰었지?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도약 전도. 마리집이 있으면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전도 속도가 뭐한다? 빠르다. 그지? 그래서 마리집 뉴런이 민마리집 뉴런보다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그때 야 이제 T0일 때 여기다 자극을 주고 시간이 T2가 됐어. 그러면 T2가 됐을 때 요 각 지점들 있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봅시다. 요 세 구간만 봅시다. ABC라고 할게. 요 ABC 세 구간의 막전이를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린 것처럼 표시해 보잔 말이야. 자, A 구간은 현재 뭐야? 자, A 구간 같은 경우에 탈분극, 재분극 일어나고 지금 다시 분극이 된 거니까 A 구간은 막전이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현재 여기 와 있는 상태가 되겠지. 맞아? A 구간은 현재 여기 와 있는 상태가 되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 순서상 이렇게 변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A 지점은 이렇게 막전이가 변했다가 지금 현재 막전이가 여기 있는 상태인 거야. B는 어때? B는 현재 뭐가 일어났어?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B 구간은 현재 재분극이 일어나니까 그래프상 여기 막전이가 한 이쯤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그치? C는 어떻지? 이제 막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맞냐? 같은 시간에 자극을 주고 나서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A, B, C 세 지점의 막전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야, 이거를 하나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느 지점이든지 아까 그린 것처럼 막전이는 해봐. 어느 지점이든지 이런 식으로 막전이가 변해가거든? 그러면 니네가 자극을 주고 나서 특정 시점에 A, B, C 세 군데에서 측정한 막전을 여기다 표시한다 그러면 점 찍는 거야. A는 여기가 되겠지, 막전이가. 맞아? A는 여기가 되겠지. B는 재분극 중이니까 이쯤 되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지? C는 이쯤 되겠지, 탈분극 중이니까. 맞아? 니네 요거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봐봐. 요 A, B, C만 보는 거지. 자, A부터 시작된 게 B, C 순으로 가지. 맞아? A, B 순으로 지금 흥분이 전도가 돼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느 한순간에 여러 지점의 막전일 그래프에다 표시하면 흥분이 먼저 지나간 지점의 막전이일수록 이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막전이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지나간 지점일수록. 알겠어?
요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계속 나오거든. 어? 나중에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그래프 합쳐놓은 거 꼭 기억해야 돼. 흥분이 먼저 지나간 지점일수록 막전이가 그래프에다 표시한다 그러면 더 오른쪽에 표시가 된다. 알겠니? 오른쪽에 표시가 된다는 거야. 뭐 굳이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아예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니네 막전이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요 꼭대기는 보통 플러스 30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뭐 T1이라는 시점에 ABC에서 막전이를 측정한 걸 표로 준 거야. 숫자를 줬어. 자, 마이너스 80인 지점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30인 것도 딱 한 지점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0이라든지 0이야. 0은 두 군데가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지점의 막전이가 0이라 그러면 그게 탈분극 중인 0인지 재분극 중인 0인지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는 마이너스 80에서 70 사이의 값을 갖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75가 나왔어 막전이가. 그러면은 무조건 요기 아니면 어디야? 요기. 그러니까 무조건 재분극 중인 거야. 알겠어? 재분극 중인 거야. 아니 뭐 여기는 이제 재분극이 지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재분극이니까. 요 사이밖에는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표시 그 숫자 가지고 이제 니네가 그래프 하나 그린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80에서 70 사이 값이 나오면 무조건 6이 아니면 6이다. 맞니? 근데 일단 요건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전도는 양쪽으로 갈 수 있다. 마리집이 있건 없건 양쪽으로 갈 수 있고 마리집이 있을 땐 뛰어넘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전도가 돼서 쭉 가. 가다 보면 축삭돌기 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축삭돌기 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봐. 이 축삭돌기 끝에 가면 이 축삭돌기 말단이지? 아까 뉴런하고 뉴런은 어때? 이쪽 축삭돌기하고 옆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요거.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맞지? 생각해봐.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 전기신호로 왔다 이거지. 근데 따지면 여기는 전선이 끊어져 있는 부분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온 애가 여기로 못 가냐? 가. 근데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 축삭돌기 말단 끝에 가면은 여기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어. 주머니. 주머니가 있어. 이렇게. 내가 이제 표현은 주머니라고 하지만은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 소포. 그리고 이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이 화학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야. 아세틸콜린. 그럼 봐. 흥분이 여기까지 전도가 돼서 쭉 오지 전기신호가. 그럼 이 시냅스 소포가 터지는 거야. 터지면서 이 시냅스 틈 사이로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확산이 돼서 이 틈 사이로 가. 잘 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결국 세포막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도 사실 뭐가 존재할까? 이 틈 사이에도 여기 세포 밖이랑 똑같아. 여기도 뭐가 존재해? 나트륨하고 칼륨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 나트륨 존재해. 그 다음에 이쪽 가지돌기 입장에서도 여기가 세포 아니잖아. 여기도 나트륨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나트륨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요 가지돌기 세포막에도 뭐가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거든. 마찬가지로 얘는 평상시에 닫혀 있단 말이야. 나트륨 통로가. 여기 마찬가지 모두 존재. 칼륨 통로도 이렇게 있어. 여기도 칼륨이 이렇게 존재해. 그럼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 안쪽에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칼륨 적은 것 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쪽 가지돌기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건 말건 일단 얘 입장에서 현재 분극 상태인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흥분이 전도가 돼서 와가지고 시냅스 소포라는 게 터져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이 틈 사이로 나오잖아. 그럼 잘 봐. 요 아세틸콜린이
특이하게 이 가지돌기 쪽에 있는 이 나트륨 통로에는 그 아세틸콜린하고 결합하는 일종의 수용체라는 게 존재해. 그러면 그 아세틸콜린이 이 닫혀 있는 나트륨 통로 수용체 딱 결합을 하게 되면 통로가 징 열려.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나트륨이 많고 여기 나트륨 적으니까 이 틈 사이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원래 분극이었는데 이쪽에서 온 화학물질 때문에 저절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전기신호가 이제 생긴 거지. 그럼 여기 탈분극이 일어났으면 얘랑 같은 원리에 의해서 탈분극 계속 전도가 돼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전도가 돼서 왔는데 시냅스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그게 일로 건너간 거지. 자, 요거는 전달이라고 표현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쭉 전도가, 여기까지 오는 건 전도라고 한다 그랬잖아. 전도가 돼서 온 전기신호가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이쪽에 전기신호를 만들게 되는 거야. 흥분의 전달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전달.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 자,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해봐. 니네가 만약에 대현이 여기다 자극 줘. 그럼 여기 탈분극 되겠지. 그거 여기까지 오겠지. 그럼 이렇게는 건너갈 수 있을까? 못 건너가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건너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쪽 끝에 아세틸콜린이 있어서 그게 일로 나왔기 때문이잖아. 근데 일단 이쪽으로 여기까지는 올 수 있거든? 이쪽에서도?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시냅스 소포가 없어. 아세틸콜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뭐 나가는 게 없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럼 봐라. 여기 아세틸콜린이 여기도 나트륨 통로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나트륨 통로는 안 열리거든? 왜 안 열릴까? 여기도 나트륨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은 얘네들 여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는 이 아세틸콜린이랑 결합해야 열리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에는 아세틸콜린이랑 결합하는 이른바 수용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막 아세틸콜린이 지금 많아져도 이쪽 통로는 안 열리고 이쪽 통로만 열리는 거야. 답이 이해됐어? 알겠니? 자, 그래서 무조건 세포막이니까 있는데 쓸모없다는 게 아니지. 그지? 네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 주면, 직접 자극 주면 여기가 열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직접 자극을 줘야 열리는 거고 이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는 화학물질하고 결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한 그게 지금 요 얘기거든. 요 흥분의 전달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에서 뉴런으로 건너가는 건 전달이라고 한다고요. 맞네? 그래서 전달은 봐봐.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되지만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 무조건 어디서 어딜로만?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된다. 맞네? 자,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 맞니? 자, 내신에선 이거 이유도 물어봅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른바 아세틸콜린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가지돌기 쪽에는 없는 거야. 어디에만 있다? 축삭돌기 말단에만 존재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하고 결합하는 수용체는 어디에만 있다? 가지돌기 쪽에만 있다. 그래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는 전달이 되지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글씨가 조금 악필이라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더 어려워. 개념은 니네가 이해했어도 실제 이거를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개념 체크 봅시다. 이거 같이 읽으면서 할게. 자,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OX 하십시오. A는 뭐다? 핵이 들어있는 신경세포체다. B는 뭐야? 가지돌기제. 가지돌기는 받아들인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지?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하는 건 축삭돌기가 하는 일이야. B는 아니다. B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다. 맞지? 2번. 자, 휴지 상태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분극 상태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자극을 받기 전에 뉴런은, 그제? 자, 무조건 칼륨은 어디가 더 많다고? 안쪽에가 더 많다고 그랬고, 나트륨은 무조건 밖이 많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당연히 펌프의 역할이 뭐라고?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보내는 거다. 이른바 능동수송이거든. 당연히 ATP를 소모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어디서 어딜로?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안으로 들여보낸다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되겠네. 그지? 자, 평상시에 세포막은 바깥쪽이 뭐라고? 양전하, 안쪽이 음전하라 그랬지? 틀린 거야. 야, 우리 아까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예, 안쪽이 상대적으로 평상시에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을 기준으로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 차이를 재면 마이너스 70mV가 나온다 그랬잖니. 그럼 이 상태에서 야, 바깥을 기준으로 옆에랑 전위 차이를 재면 얼마 나올까? 차이가 없잖아. 높은 곳, 낮은 곳인데 높은 곳 대비해서 낮은 곳이 낮은 거잖아. 근데 같은 높이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두 지점 사이 높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바깥을 기준으로 그 옆에랑 전위차를 재면 이거 전위차가 0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만약에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전위를 재면 높은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얼마 높은 거야? 플러스 70 되겠지, 그지? 근데 간혹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70이니 뭐 마이너스 80이니 플러스 30이니 하는 건 다 바깥을 기준으로 재는 거야. 알겠어? 3번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즉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얘기겠지.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골라라. 탈분극이 일어나면 누가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막 전위가 상승하는 이른바 방금 얘기했던 뭐다? 탈분극이 된다. 맞지? 아, 이거 내가 아까 까먹고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럼 아까 이 그래프 그렸었잖아. 마이너스 70이 쭉 이제 상승하는 거잖아. 대략 플러스 30까지 상승했다 치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재분극이 되고 과분극이 됐다 원래 회복이 된다 그랬잖아. 그제? 내가 이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그냥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이때 이러면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 막전위가 이렇게 한번 변하면 이제 활동전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활동전위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플러스 30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활동전위의 크기는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인 거야. 그럼 이 경우에 활동전위의 크기는 얼마다? 100이다라고 해줘야 돼. 100. 알겠어? 요것도 조심해야 된다. 꼭대기가 플러스 30이라고 해서 활동전위가 플러스 30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활동전위의 크기는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또는 플러스 35까지인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야, 내가 축삭돌기에다가 자극을 줬더니 지금 요 지점에서 이렇게 막전위가 변했잖아. 근데 무조건 자극을 그러면 이제 이게 활동전위가 발생한 거잖아. 근데 무조건 자극을 준다고 활동전위가 생기는 건 아니야. 보통 너희가 문제 풀 때 어떤 자극이라고 나오냐면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나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만 이렇게 활동 전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역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내가 다미를 꼬집어. 그럼 네가 아픔을 느끼면 활동 전이가 생긴 거라고 치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꼬집는데 살살 꼬집어 안 아파. 그럼 활동 전이 안 생겨. 꼬집긴 꼬집었어. 근데 안 아파. 점점점 세게 꼬집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픔을 느껴. 그럼 그 순간 그때 내가 꼬집는 세기가 역치인 거야. 그러니까 역치보다 약한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어떻게 돼? 안 생겨. 이런 식이 돼버려. 이렇게. 막 전이가 편하다 말아버려. 이렇게. 편하다 말아버려. 알겠니?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돼 있거든. 그래서 전이가 이 점선보다 높아지면 활동 전이가 생기는 거고 점선보다 낮으면 활동 전이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요 분홍색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땐 거고 역치 이하의 자극을 줬을 땐 거고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역치라는 자극의 세기가 1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1만큼의 자극을 주면 활동전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0.7의 세기로 자극을 주면 활동전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면 1을 줬더니 생겼어. 1부터는 생기는 거야. 2 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점점점 자극을 세게 주면. 자 얘가 1을 줬을 때라면 2를 줬을 때는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면 자극이 역치 이상만 되면은 자극이 더 세지더라도 이 크기는 안 변해. 다만 활동 전이가 한 번만 생길 게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일 때는 자극이 이거 써놔. 자극이 세지더라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대신에 뭐만 많아진다?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만 많아지는 거야. 알겠니? 활동 전이가 한 번 생길 게 세게 자극을 주면 두 번 생기는 거고 세 번 생기는 거고 네 번 생기는 것 뿐이야. 알겠니? 그거 명심해줘야 돼. 예를 들자면 여기 2라고 여기 2라고 치는 거지. 얘가 아까 분홍색이 1이라 파란색은 자극을 2를 줬을 땐 거고 빨간색은 1 이하일 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2번 탈분극이 일어나면 세포막 안쪽은 나트륨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점 양전하로 바뀌어가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음전하를 띠게 된다. 자, 막전이가 최고점에 이르면 이제 슬슬 나트륨 통로가 닫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밖으로 확산된다. 그래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4번. 역치 이상의, 봐봐. 니네 문제 보면 다 이런 말 나오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란 말 나오거든. 그래서 한 번 주고 2ms가 지났을 때 지금 안팎의 모습이다. 나는 자, 그럼 봐봐. 자극을 주고 2ms가 지났을 때 지금 어떻게, B는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B가 뭐가 된 거야? 탈분극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A, B, C, D 중에 B에다 자극을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자극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지. 뭐냐면은 자극을 주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은 재분극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재분극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민마리집이기 때문에 탈분극은 양쪽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플러스 양쪽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탈분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옆에 그래프가 A, B, C, D 중에 하나거든? 이거 우리가 매칭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지금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돼 있는 거를 표시하는 거야. 자, 기역은 어디가 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쯤이거든, 지금. 맞네? 니은은 지금 여기쯤인 거야. 맞아? 디귿은 여기쯤인 거야. 맞지? 이 끝점. 리을은 요쯤 되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자극이 전도돼서 갈 때 먼저 지나가는 지점의 전위일수록 더 오른쪽이 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걸로 보면은 자극은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순으로 진행한 거야.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순으로 간 거야. 맞니? 이해됐어?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순으로. 자, 그러면 봐봐. 문제 나와 있다. 해보자. 흥분 전도가 A에서 D, 이거 반향이 아니라 방향이지, 오타다. 그죠?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야, 그러면 결국 니디 리기가 A, B, C, D 순이 되는 거야. A, B, C, D 순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현재 A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현재 A가 니은이니까 얘는 지금 재분극인 거, 그지? 재분극이 거의 끝나는 거고, 디귿 B는 탈분극이 거의 끝나간 거고, 지금, 그지? 리을은. 자, 여기 C인데, 얘는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쪽인데, 안쪽이 아직 플러스로 아직 안 바뀐 거지. 바뀌기 뭐 직전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D는 아예 도착도 안 한 거고, 아직. 그지? 뭐, 요런 순서라고 보면 되겠지. 연결하면은 요거, 니디리기 순이 된다. 그래서, 니은이 A, 디귿이 B, 리을이 C, 기역이 D,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요거 이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전달 과정이다. 자, 시냅스 이전이라. 야, 봐봐. 이 그림에서 무조건 전달이 한쪽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시냅스 이전이 얘를 말하는 거고 이후는 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시냅스 소포는 시냅스 이전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그림에서 누가 이전인 거야? A가 이전이 되는 거지. 시냅스 소포가 있는 쪽이. 그래서 A다.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물질 기억의 이름은 뭐다? 아세틸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근수축 운동은 요건 천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